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자.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설명했죠. 그런 차원에서 낸 문제입니다. 뭐,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 속성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압도적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부가적인 기능이죠. 그러니까 거래 수단입니다. 거래 수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 수단이죠. 매개 수단으로서 화폐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요즘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제 그게 기본적인 용도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해 보다 보니까 화폐 자체가 뭔가 하면 이 회계의 수단, 그러니까 가치의 수단, 회계의 수단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사용되는, 숫자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화폐가 뭔가 하면 소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그 가장 본질적인 화폐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기능의 목적이고 거래수단이라는 것이. 그런데 요즘 보면 점점점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돈을 들고 다니냐? 안 들고 다닌다는 거죠. 안 들고 다니는 거죠. 이 돈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걸 이용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그것마저도 이용 안 하죠. 그냥 전자적으로 다 처리해 버립니다. 뭐 앱 카드 그러면 실물도 없는 겁니다. 실물도 없이 스마트폰에서 뭔가 하면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뭔가 하면 스마트폰에서 뭐 은행의 앱을 통해 가지고 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화폐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폐 발행액을 보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궁금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점점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 가느냐? 왜 자꾸 더 찍어내느냐? 그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래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화폐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가, 미국 달러 발행액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 숫자를 들으면 다 놀랍니다. 전혀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정도로 많이 발행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가 있냐 그러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범죄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저장 용도로 쓰는데, 사실은 화폐로 가치 저장한다는 것은 아주 바보짓이죠. 그러니까 이자란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그런 도난 위험이 굉장히 높은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래 가지고 있냐 그러면 뭐 탈세라든지 아니면 범죄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달러도 그렇고 우리나라 돈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돈이 쓰여지고 있는 거지, 원래의 그 화폐의 기능으로 봐가지고는 점점점 실물 화폐의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수요는 어떻게 하면 없어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법과 그 다음에 그 사회의 투명성,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점점점 사회가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범죄가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화폐는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화폐가 안 쓰여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화폐가 없는 사회가 된다. 즉 탈세 및 범죄형 화폐 수요도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종이 화폐를 안 찍을 필요가 없어요. 안 쓰여질 겁니다. 지금 그 비슷한 것이 동전이 그렇죠. 그죠? 동전이 점점점 동전에 대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거의 안 찍어냅니다. 뭐 옛날에는 그래도 동전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것이 자판기가 수요가 있었습니다. 자판기. 뭐 동전을 넣는 기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거래에서는 동전은 불편해서 잘 안 쓰죠. 안 쓰고 자판기는 썼는데, 요즘 자판기마저도 신용카드라든지 그런 전자적인 그걸 받게 되면서 동전은 거의 사라지는 거죠. 그와 비슷한 형태로 지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화폐가 없어지느냐? 그래도 화폐는 전혀 없어지지는 않는다. 것이, 화폐 자체는 그래도 지금 또 뭔가 하면 요긴하게 쓰는 것은 그걸 가지고 내 뭐 소득이 얼마고, 물론 숫자로는 오지만 소득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거래할 때 얼마씩 거래하는지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것이 다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계산 단위, 계산 단위로서의 기능은 결국은 남게 된다라는 거죠. 즉 화폐에 대해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특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세니어리지 게인이라고 그러죠. 화폐 주조 차익. 그러니까 돈을 찍어 가지고 발행하게 되면 그걸 그만큼 뭔가 하면 돈을 뭔가를 받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돈 찍는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이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찍는 것이 굉장히 특혜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뭐 그래서 흔히 이제 제국주의적 이론으로 보면 뭐 미국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소위 가장 제국주의적 나라는 통화를 발행해 가지고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걸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정상적인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실현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화당국은 발행된 화폐만큼 그걸 부채로 간주해 가지고 그만큼 재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화폐가 없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돈이 다 회수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회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수될 걸 생각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주주 차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찍어내는 것이 전혀 뭔가 하면 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많이 찍어내는 소위 주주 차익 차원에서 많이 찍어내는 나라들이 대부분 겪는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최근에도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짐바브웨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위 뭐 1차 대전 이후에 전후 배상금 문제 때문에 독일부터 이 동부 유럽 나라들이 뭐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였는데 여전히 뭔가 하면 경제를 잘못 이해하는 지도자들이 뭐 이상한 정책을 해가지고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을 찍어내가 쓰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제는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뭔가 하면 정상적인 선진국 그 경제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지금 뭐 짐바브웨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로 황당한 나라가 지금 터키죠. 터키란 나라가 터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전제적인 대통령입니다. 전제적인 대통령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높은 이자율 고금리에 있다. 그래서 금 이자율을 무조건 낮춰라 라고 뭔가 하면 중앙은행 총재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을 낮추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던 정책이 있죠.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져요. 뭐 시험 문제도 나왔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당연히 낮아집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책인 거죠. 정책인데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따져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지만 그렇게 하니까 뭔가 하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하면 일단 뭐 할 수는 없지만 뭐 안 하면 목을 자르고 총재를 2명이나 목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할 수 없이 했는 거죠. 신용을 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찍어내니까 뭐 잠시 이자율은 낮췄을지 몰라도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다시 또 오르니까 또 더 찍어내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더 찍어내고 그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도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도자가 이상한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경제를 어떻게 쉽게 망쳐버리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자, 어쨌든 화폐에 대한 이해를 듣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자 질문도 들어왔는데 자, 비트코인 등과 같은 소위 암호화폐는 현재 화폐의 3대 기능 중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냈는데, 뭐 계속 사용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몇 번씩 문제가 나오는 건데, 자, 문제가 조금 어폐는 있어요. 어폐는 있는 것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죠.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또 한 학생이 지역 화폐는 화폐입니까?
지역화폐는 법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법화도 아니고 화폐도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그러니까 화폐라는 이름을 붙인 화폐 아닌 유사화폐들이 꽤 있죠. 유사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냥 뭔가 화폐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인기를 얻으려는지 뭔가 하면 뭐知名도를 높이는지 그런 용도로 화폐가 사용됐던 거죠. 지역화폐는 그냥 상품권이다. 우리가 상품권을 화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포멀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지금 화폐는 우리가 법화라고 이야기하죠. 리걸 텐더. 법화의 개념은 이제 법화가 왜 이 공식적인 화폐가 됐냐고 이야기하면, 법화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래해 가지고 국가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제를 안 합니다. 강제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국가하고의 거래에서 뭔가 하면 국가는 어떤 뭔가 하면 뭐 형식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하고의 거래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화폐다. 거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로서 뭔가 하면 법적인 화폐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수료라든지 정부 기관하고의 거래에서 이거는 납부할 수 있는 거래 수단으로 지명한 거죠. 그게 법적인 지위입니다. 화폐의 법적인 지위. 리걸 텐더라는 건 법화. 그 개념이죠. 그럼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상품권을 국가의 세금으로 상품권 낼 수 있느냐? 안 되죠. 지역화폐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지방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걸 낼 수 있느냐? 안 받습니다. 지자체가 그걸 발행하지만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런 법적인 지위가 있는 화폐도 아니고 법적인 지위가 있는 화폐는 더더군다 아니고 그냥 상법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서로 거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하고 똑같은 그 유사한 지위가 지금 지역화폐라고 그 소위 칭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전혀 아닌 거죠. 더군다나 비트코인도 그런 개념으로 쓰는 화폐는 아니죠. 화폐는 아닌데 이게 뭐 어떻게 봐가지고는 뭐 이 황당한 겁니다. 화폐라고 이야기한 것도 황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전제적인 나라에서는 아예 이걸 거래 자체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금지를 시켜버렸죠. 이제 뭐 거래소를 금지시켰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채굴마저도 금지시켰습니다. 채굴마저도 거래소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아예 거래를 금지시킨 거죠. 그 다음에 채굴마저도 금지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하는 일을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옳은 일만 하라, 이건 틀린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하면 이 비트코인을 불법화하지는 않죠. 개인끼리 거래하는 걸 그걸 가지고 뭐 개입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러나 당연히 뭔가 하면 이거는 화폐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굳이 뭔가 하면 이게 넓은 의미에서 뭔가 하면 그 비슷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다 환호를 하고 이걸 뭔가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용도로 지금 현재 이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용도냐 그러면 주로 뭔가 하면 자산 용도입니다. 자산. 화폐, 그게 암호화폐를 가져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그깟 거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 없죠. 굳이 이야기하면 있긴 있습니다. 범죄 용도로. 그러니까 돈의 추적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래에 따른 추적을 막기 위한 용도로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경우. 마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위 세계적인 무역거래, 무기거래, 암무기거래, 불법 무기거래 이런 용도로 사실은 비트코인이 꽤 사용됐습니다. 그런 게 있고 개인하고 관계없죠. 그 다음 뭐 여러 범죄 같은 경우 범죄에 보면 뭐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게 잘 나오죠. 유괴를 해놓고 뭔가 하면 이제 돈을 옛날에는 뭔가 하면 돈 가방을 들고 오라 했는데 돈 가방을 받는 것도 위험하니까 암호화폐로 뭘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경제거래에서는 거의 사용 안 되죠. 사용될 수는 있어요. 받는다는 데가 있긴 있는데 받게 되니까 뭔가 하면 양쪽이 너무너무
불확실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도저히 뭔가 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용도를 보면 일반적인 그 교환의 매개체로 쓰느냐? 거의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는 쓰지만 그거는 뭔가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거래 수단으로 못 쓰는 것이고, 그 다음 회계 단위도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가치가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소위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소위 투기적인 수단으로 투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소위 가치 저장 수단인 거죠. 자, 물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나 교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회계의 단위와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는 화폐의 기능은 잘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교재하고 슬라이드에 쓰여 있습니다. 써 있지만 이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이 교재를 썼을 당시, 필자가 이 교재를 썼을 당시가 비트코인의 초기 단계고, 그래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교재에 써 있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건 틀렸다라고 나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을 봐가지고 이제 이건 틀린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재에 써 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답으로 인정하지는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 교재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각광받을 초기에 집필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서술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현재 뭐 비트코인은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투기적인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다 하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뭔가 하면 유일하게 투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뭔가 하면 이거는 세 가지 수단으로 본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거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가치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가치가 확 오르는 걸 기대하겠죠. 그런 용도로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비트코인은 화폐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질문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1차 문제는 뭐 평이했고, 자, 문제는 이제 2차죠, 그죠? 2차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문제 봅시다. 자, 뭐 계산 문제는 계산 다 하면 되는데, 특히 계산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만기 기간이 다른 이자율 가지고 계산하는 이 두 번째 파트 문제가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이게 이제 기출 문제도 있고 다 연습을 있는데 그 연습을 좀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해보고 많이 틀렸기 때문에 분명히 기말고사에 또 냅니다. 이때도 이야기했죠. 중간고사 문제가 다 기말고사에 또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틀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단기채를 가지고 장기채의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내는 문제, 기대 이론 가지고 계산해내는 문제, 또는 그 결정됐던 가격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시장에서 얼마로 책정됐는지라는 것을 추정해내는 문제 같은 것을 다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 모기지, 그 다음에 MBS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 너무나 다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 설명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문제 채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점수가 0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0점으로 되어 있고 배점도 0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0점이 틀려서 0점이 아니라 채점을 안 해서 다 0점 처리해 버렸다 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거 그거요. 이 스마트 리더로 시험을 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남은 사람은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답을 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없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인터넷에 잘못된 답을 다들 뭔가 하면 이렇게 적어 놓더라는 거죠. 제일 심각한 문제가 모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기지를 설명하면서 MBS를 설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모기지를 누가 잘못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모기지는 MB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기지는 그냥 우리나라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그래서 집을 살 때 뭔가 뭐 대출을 받죠. 그냥 집 살 때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제 집 살 때 개인적으로는 집 살 때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해주면서 은행으로서는 담보로 그 집을 잡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은 개인의 주택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부분까지 다 해줍니다. 기업 대출도 이 모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도 돈을 빌릴 때 공장 부지 아니면 공장의 건물을 담보로 또는 뭐 그러니까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담보를 받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곧 다음 장부터 이제 많이 배울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인포메이션 문제를 줄이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일 뭔가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역선택과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담보를 찾는 겁니다. 그냥 모기지는 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채권을 발행하고 말고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채권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그건 다 뭔가 하면 뭘 잘못 보고 뺏기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설명을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좀 황당은 하죠. 어쨌든 이게 문제에서 채점을 제외했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모기지라는 것을 뭔가 하면 뭐 그걸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고 말고 그런 이야기 했으면 그건 당연히 0점입니다. 모기지는 그냥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이 지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게 개인한테 주든 기업한테 주든 부동산 담보대출인 거죠. 대출인데 MBS라는 것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품입니다. 사실은 이게 1970년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것도 1990 내가 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만들었는데 91년 2년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MBS. 자, 이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은행이 돈이 있다 그러면 자본금이 있고 예금이 있죠. 그럼 그 자본금 예금 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 대출 해주고 나면 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은행은 할 일이 없어요. 은행은 가능한 한 많은 대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대출해줄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대출을 못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봤어도 대출을 가능한 한 해줄 수 있는 데는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기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을 못 돌린다.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 기계가 뭔가 하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고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뭔가 돈을 빌려가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대출을 뭔가 하면 뭐 굳어날 대출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대출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은 그 대출의 한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 다음에 예금으로 딱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제한을 조금 해결하자라고 나온 것이 MBS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봐서도 은행들의 대출의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넘는 것이 모기지입니다. 절반 넘는 것이 모기지야. 대출의 절반 이상이 모기지입니다. 그게 개인한테 가계대출, 개인 주택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다 모기지가 뭔가 하면 전체 대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대출을 유동화시킨다라는 얘기죠. 대출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대출을 팔아버리면 그 대출만큼은 뭔가 하면 판 액수만큼을 다시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출을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대출을 팔아버리고. 그럼 팔아버리면 은행은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팔 때 뭔가 하면 실제 대출을 해준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그 돈 챙기고 그 다음에 판 돈 가지고 다시 또 대출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꾸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대출을 파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그 파는 방법이라는 것이 소위 유동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은 고정입니다. 대출은 고정자산이 되는 거죠. 은행으로서는 고정자산, 뭐 은행으로서는 그냥 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뭔가 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채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유동화라고 합니다. 채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기지를 뭔가 하면 뭐 100개, 1000개를 한 덩어리를 해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게 뭐 가액이 1000억 정도의 가액이다. 평균 1억짜리 1000개를 합치면 1000억 정도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10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10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러면 1000억 정도 가치가 되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뭐 정확한 가격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발행하게 되면 거의 1000억 가치 정도 그 액수만큼이 은행은 그걸 팔아버리고 대신 뭔가 하면 은행은 여전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손을 놓는 건 아닙니다. 모기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파는 과정이 이제 SPC를 통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실체 있는 회사는 아닌데 어쨌든 채권으로 파는데 여전히 중간에 뭔가 하면 대출에 대해 모기지에 대해 가지고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원금을 나중에 뭔가 하면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작업은 은행이 계속 줍니다. 대출을 파는 대신에 뭔가 하면 대출을 그러니까 MBS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대신에 그 MBS에 대해 가지고 MBS를 가진 사람이 그 대출의 주인이 되겠죠. 주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자라든지 원금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걸 은행에 뭔가 하면 받는 과정을 소위 위탁하는 셈이죠. 위탁을 해가지고 개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은행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내 대출이 누구한테 팔려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은행하고 계속 거래하죠. 거래하는데 은행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대출의 주인은 안 되고 주인은 채권으로 해가지고 남한테 팔려가버린 거죠. 팔려가버리고 그 대출의 주인인 채권 보유자한테 필요한 뭔가 하면 이 돈을 이자라든지 원금을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는 그 과정은 이제 소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MBS입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 즉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채권으로 자산 유동화 증권의 일종이다. 자산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제일 큰 자산은 대출이죠. 은행 대출이란 자산을 유동화, 고정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채권으로 만든 증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MBS는 모기지에서 이자와 원금이 채권 보유자한테 지급되는 거죠. 지급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은행이 받아가지고 은행이 그 업무에 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 채권 보유자한테 지급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물론 이제 그 모기지에 대한 부도 위험도 물론 이 채권 보유자가 같이 당연히 지게 되는 셈이죠. 그런 것을 MBS라고 합니다. MBS하고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모기지 백 시큐리티. 이거 있죠.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유동화 증권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오토 백 시큐리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많은 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영미에서는 보면 자동차 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살 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주로 론으로 많이 사죠. 그러니까 전액 몇천만 원짜리 되는 자동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 돈을 다 주진 않고 할부로 많이 삽니다. 근데 할부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동차 담보로 자동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할부로 자동차 샀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할부가 아니라 할부라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할부로 받는 그러니까 돈을 뭔가 한꺼번에 안 받고 나눠가 받는 건데 실제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는 그런 위험을 안 지려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 회사는 자동차 생산의 전문 회사지 중간에 뭔가 하면 차 산 사람이 뭔가 하면 부도가 나고 약속을 이행을 못할 때 발생하는 그런 위험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끼던 것이 금융기관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하면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런 그 자동차 할부 금융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즉 그 이 자산이 많은 거죠. 기업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묶어가지고 하나의 채권으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오토 백 시큐리티 뭐 그런 겁니다. 오토.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융, 자동차 대출, 자동차 담보 대출 백 시큐리티 뭐 이런 것도 발행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종류 아니면 일반 기업들의 대출을 또 묶어서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합니다. 기업 대출도 뭐 대출에 따라가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묶어가지고 큰 걸 몇 개 묶어가지고 또 유동화시켜가지고 은행이 채권으로 발행하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은행은 자금 조달을 과거의 예금, 자기 자본금과 예금에 따라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요즘 은행들은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팔아 가지고 자금 조달을 무한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MB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MBS에는 뭐 이만하면 충분히 설명을 이제 했다고 생각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자, 또 이제 이 여섯 문제가 어려웠나요? 많이 어렵다. 그 다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피드백이라고 해가지고 다 설명을 내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알 수 있는데 뭐 조금씩만 설명하죠. 자, 최근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단기 국채금리는 변화가 없는데 10년 만기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단기도 오르긴 좀 올랐어요. 오르긴 좀 올랐는데 폭을 본다 그러면 10년 만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일드 커브가 거의 수평에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조금 우상향하는데 지금 확 우상향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자, 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걸 쓰면 어때요? 수업 시간에 내는 문제, 이 문제라는 것은 배우는 거 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일반 사회적인 상식이라든지 그런 뭐 관심 쪽 뭐 보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은 배운 때 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를 우리가 뭘로 설명했느냐? 일드 커브 설명한 그 이론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일드 커브의 설명은 기대 이론과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설명한 거죠. 기대 이론과 유동성 프리미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유동성 프리미엄이 크게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상향이었죠. 우상향이 있고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변화 전이나 변화 후나 다 우상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은 연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유동성 프리미엄이 특별히 바뀌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고 단지 뭔가 하면 일드 커브의 슬로프가 더 가파려졌다. 우리 일드 커브 배울 때 네 가지 유형을 배웠죠. 우상향 가파른 거, 그 다음에 완만한 우상향, 그 다음에 수평, 우하향 이렇게 했죠. 완만한 우상향의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완만한 우상향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은 현재 이자율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자율의 변화가 없을 때 뭔가 하면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정도는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우상향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기서 가파르게 우상향이나 아니면 뭐 수평이나 우하향은 이자율에 대한 예상이 포함되는 거죠. 변화하는 예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더 가파르게 우상향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자율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율이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뭐냐? 그걸 일단 그 기본에 대한 게 이제 튼튼하게 잡혀야 됩니다. 이자율이 뭐냐 그러면 이자율은 일드 커브 중에서 3개월 만기입니다. 3개월 만기. 뭐 우리나라는 3년 만기밖에 없지만 그걸 쓰지만 이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지금 미국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계금융시장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계금융시장에서 그 나라의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 그러면 수급시간 문제도 나오지만 3개월 만기 국채입니다. 3개월 만기 국채. 3개월 만기 국채가 그게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만기 국채 이자율은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뭔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많이 올랐다 라는 것은 점점점 이자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이자율 상승에 대한 그런 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이 뭐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계속 뻥뻥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서도 뭔가 하면 중앙은행의 발표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퍼지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일드 커브에서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즉 양적 완화 중단 정책금리 목표 0.25% 인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3개월 만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오르긴 올랐죠. 그래 1%, 1.2% 정도까지는 올랐습니다. 1.2%까지 올랐지만, 그런데 이제 폭으로 봐가지고 여전히 왼쪽은 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라는 것은 뭐냐? 금리는 3개월 만기 국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거의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거죠. 그러나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미래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0.5% 더 오를 것이고, 그 다음에 2달 뒤에는 또 0.5% 또 더 오를 것이고,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초에 페드 미팅 결과 0.5% 올린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0.75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도 뭔가 하면 최소한 0.5도 올린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은 그래도 1.2지만 뭔가 하면 한 달 뒤에는 그것보다 0.5% 더 오를 것이고, 2달 뒤에는 그 다음에 지금보다 뭔가 하면 1% 더 오를 것이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일드 커브에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더 가파라진다라는 거죠. 미래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의 이론에 의해서 장기채로 갈수록 금리는 인상하게 된 것이다.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이제 경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딴 지식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 뭐 경기 회복, 인플레이션, 아니면 뭐 리세션의 공포, 뭐 온갖 걸 이야기했는데, 뭐 리세션은 그건 사실 완전히 다른 문제고 다음에 나오지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등은 이건 다 사실은 뭔가 하면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책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드 커브를 뭘로 설명했느냐? 기대 이론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기대 이론은 뭔가 하면 정책금리의 대한 기대, 그걸로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실물 부분 가지고, 실물이나 금융 부분 가지고 설명할 것은 전혀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뭔가 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올린다, 정책금리를 올린다 라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기대 이론으로 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많이 틀려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하면, 화폐 공급을 늘리면 이자율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 걸쳐 변화를 설명하라 라는 건데, 이거 뭐 수업 시간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유동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돈을 늘리면 뭔가 이자율은 떨어집니다. 이자율은 떨어지죠. 돈이 많아지면 그 화폐 공급을 늘리면 뭔가 하면 뭐 채권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권의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화폐 공급이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죠? 채권을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채권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니까 채권의 가격이 오릅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즉 우리가 뭔가 통화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그래서 돈을 더 발행해가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가지고 투자를 더 많이 만들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하자. 그게 이제 통화정책의 목적입니다. 과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또 생기는 효과들이 소득 효과, 물가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라는 게 생기는 거죠. 실제 그래서 투자가 늘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이자율을 다시 올리는, 사람들이 다시
올리는 효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피셔 효과에 따라 가지고 또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도 또 피셔 효과에 따라가 또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이자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효과가 나가지고 이 초기의 그런 유동성 효과를 깔아먹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느 효과가 더 크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효과가 더 크냐라는 건데, 대부분 단기로서는 유동성 효과가 더 큰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뭐 대부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크죠. 그러나 장기에서는 뭔가 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유동성 효과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금리 상승의 효과는 다 떨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 통화 공급을 늘려서 금리 인하 효과는 대부분 다 없어지고 거의 뉴트럴하게 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중에서 어떤 효과가 두드러지냐 그러면 소득 효과보다는 물가 효과와 기대 인플레이션 효과가 뭐 미국 같은 예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두드러졌죠. 이자율은 낮아졌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게 뭐 공급망 때문에 오른 부분도 있지만 이 통화 공급 때문에 늘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뭐 우리나라도 지금 4%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장기에 걸쳐 가지고 이런 변화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11번은 12번 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으로 설명해보라 하는 거죠. 자, 뭘 배웠냐? 주식의 가치든 채권의 가치든 배운 이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로서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도 그렇고 채권의 가치도 그렇고 다 그 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다 합치면 그 자산의 가치다 라는 것이 모든 자산 이론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도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산 가격칙은 바로 이겁니다. 현금 흐름, 뭐 디비던트, 뭐 중간에 있는 현금 흐름, 마지막에 그걸 팔아서 얻는 현금 흐름 이런 거죠. 그거의 현재 가치를 합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간에 아무 거 주는 게 없죠. 뭐 채권이라 그러면 뭐 이표처는 중간에 이표가 있고 주식이라면 중간에 배당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죠. 단 마지막 항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보면 주식을 할 때, 채권을 할 때는 마지막 항이 아주 가시적으로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계산됐고, 그런데 이제 주식에 대해 가지고는 저 마지막 항이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연 마지막에 n이 얼마나 먼 미래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 그러면 n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저 마지막 항은 거의 0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주식의 가치는 중간에 발생하는 그 기업의 소위 수익, 그러니까 이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이익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당 순이익에서 나온 거죠. 그거의 쭉 합이 지금 현재 주식 가치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 20년, 30년, 50년, 100년 뒤라는 것은 결국 그 먼 뒤에 보면 그거는 거의 뭐 현재 가치로 봐가지고 거의 미미하다라는 겁니다. 즉 밑에 이 요구 수익률이 정상적인 요구 수익률이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가 이 n성을 뭐 20성, 30성 하더라도 이 숫자는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채권 주식 가격 가치 평가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마지막 항 처리. 그러면 그 처리 방법을 비트코인에도 그렇게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 0이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0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 모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모형에서는 거의 0으로 생각한다. 중간에 항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항만 남는데 마지막에 이게 누가 가질 것이냐, 그 가치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폭탄 돌리기를 한다. 폭탄 돌리기를 한다. 가치가 오를 때 뭔가 하면 얼씨구나그러고 팔아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넘기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그리고 그 N이란 마지막에 몇 년 될지 몰라요. 분명히 1년, 2년, 10년 뒤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숫자일 겁니다. 20년, 30년, 40년 뒤인데, 그때는 뭔가 하면, 물론 그때도 PN이 0은 절대 안 될 겁니다. 떨어진다고 해도 뭔가 하면 지금 뭐 비트코인 하나가 뭐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시가죠. 3천, 4천만 원 정도 시가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하루아침에 뭔가 하면 며칠 내에 뭔가 하면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거지만 뭔가 하면 나중에 뭔가 하면 아주 먼 미래에 오면 뭐 어떤 숫자는 돼 있겠죠. 그러나 그 숫자를 뭔가 하면 현재 가치로 하면 그 0에 가까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으로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그렇게 된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모형,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모형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형이랄까, 새로운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새로 평가할 필요는 있겠죠.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이론을 가지고 적용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는 0을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게 비트코인 가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일드 커브의 일반적인 형태는 어떨 거냐. 뭐, 이거는 뭐, 이건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설명을 보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일드 커브 문제가 많은데,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다.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다.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제난에서 이제 완전히 각광을 받는 뉴스입니다. 뉴스인데, 자, 이걸 경제학적으로 쉽게 아주 쉬운 현상입니다. 이 뭐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고 어려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복잡하게 보고 있는데, 자,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 역전이 됐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익률 고수는 우상향이죠. 우상향인데 마일드한 아주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우하향이 됐다는 겁니다. 만기가 더 긴 채권의 이자율이 짧은 그 이자율보다 더 낮게 되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됐다라는 것이 역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일드 커브를 보면 그런 역전이 된 것이 뭐 커브 전체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 구간에 10년하고 5년 그 사이에서 잠시 나타나는 정도죠.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보면 아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하향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어쨌든 역전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고, 완전히 우하향하는 것이다. 뭐 지금은 이제 그만큼 전형적으로 우하향은 아니다. 아니고 일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현상에 대한 질문인데,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아니라 옛날같이 뭔가 완전히 우하향.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역전에 대해 가지고 R의 공포라는 신문 타이틀 기사들이 쫙 나옵니다. 역전이 됐다. 즉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보면 8번 정도 역전이 됐는데 7번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거죠. 뒤집어지면 바로 다음날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봐도 뒤집어지면 뭔가 하면 뒤집어지면 보통 한 1, 2분기 있다가 2, 3분기 있다가 경기 침체가 발생됩니다. 물론 침체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 1, 2분기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한 반년 뒤쯤에는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 그래서 과거 경험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R의 공포가 엄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냐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단기채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장기보다. 그런데 자, 단기, 장기 이 슬럼프를 볼 때 기준이 어디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이냐는 거죠. 정상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 평균, 보통 별 문제가 없는 경제에서 뭔가 머물러 있을 때가 어디냐. 그죠? 항상 장기 금리는 정상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장기 금리는 뭔가 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을 보기 때문에 30년 만기 채권이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발생하는 것을 다 반영해가지고 나온 이자율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장기채 30년 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이자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아주 낮게, 그렇게 낮아지진 않습니다. 물론 낮아지겠죠. 좀 반영돼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뭔가 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따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는 변화가 덜하다. 그러고 뭔가 하면 그게 장기적인 경제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머무르 있는 겁니다. 많이 변하는 것은 단기채인 거죠. 단기채. 특히 3개월물 같은 거. 그거는 시중금리고 바로 중앙은행 정책에 바로 1대1로 대응해가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어졌다는 것은 단기채 이자율이 많이 오른 겁니다. 장기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단기채가 많이 오른 겁니다. 단기채가 많이 오르면 그때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단기채가 왜 많이 오르느냐? 소위 시중금리가 왜 많이 오르느냐? 3개월물이 왜 많이 오르느냐? 라고 하면 그거는 중앙은행 정책이 필요한 거죠. 소위 통화 공급을 줄인 겁니다. 통화 정책에서 통화 공급을 줄인 거죠. 갑자기 뭔가 하면 이게 금융시장에 따라 가지고 리세션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중앙은행이 리세션을 선택을 한 거죠.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리세션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만든 겁니다. 중앙은행의 의도에 따라서 불황을 만든 거죠.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예가 80년대 초라고 이야기했죠. 80년대 초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폴 워커 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폴 워커 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폴 워커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통화 긴축을 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단기 이자율이 그렇게 오른 겁니다. 단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10% 이상으로 오르지만 장기채는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금융시장에 따라 가지고 리세션이 왔다 아니면 금융시장이 리세션을 예상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중앙은행이 리세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줄어들고 경기는 침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티드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만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침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보기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제 CNN이라든지 아니면 영국 신문 같은 데서 이제 슬슬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이야기는 안 했지만 리세션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리세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슬슬 기사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들 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정책으로 뭔가 하면 경기 불황을 만들어내고 실업자를 만들어냈다 라면 굉장히 비난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쉬쉬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8% 되는 그런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을 라는 그런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 결과,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결과, 즉 수익률 곡선이 역전하는 것은 불황에 대한 예상 때문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선택에 따른 통화 긴축이 수익률을 수익률 곡선을 역전시켜서 불황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수익률 곡선 역전은 통화 긴축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따른 불황이 발생한 것이다. 중앙은행의 선택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불황이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외 질문. 자, 기말고사에 다 많이 나올 테니까 잘 다시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은 뭐 채팅으로 통해서 해도 좋고,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죠. 끝내야 되는데 못 끝냈네.
자, 주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제 추가 부분에서 주식의 소위 고던 성장 모형에서 고던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가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생각들을 읽어봤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눈독을 들이겠는 주식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요. 평가를 해서 어떤 것이 저평가되어 있다, 어떤 것이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 선택의 기준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순히 그것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퍼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퍼는 뭐 산업별로 봐야 됩니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산업 내에서는 이제 그 기준으로 쓰면 픽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주가지수 이야기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으로. 자, 주가지수라는 것이 많은 용어를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지수가 있다. 주가지수라는 것은 왜냐 그러면 주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필요한 겁니다. 주식 수가 몇 개 없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HMM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셀트리온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되는데 뭐 개별 주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것만 보면 되겠지만 여러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하면 몇 개 주식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든 것이 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덩어리 전체의 뭔가 하면 등락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소위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주가지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코스피라고 그러죠. 코리안 KO가 코리아입니다.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한국 주식 주가 주식 가격 지수, 한국 주가 지수 라고 하는데, 그거 굳이 번역하면 그래야 되죠. 요게 가장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인데, 이게 이제 완벽한 대표는 아닌 게, 이거는 이제 소위 서울증권거래소에서의 시작입니다. 장내 거래소의 그 전체의 평균 가격입니다. 가중평균 가격인데, 전체 평균, 이게 전체 대표가 안 되는 것이 그 뒤에 새로운 거래소가 하나씩 더 생긴 거죠. 코스닥이라는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코스닥은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전통적인 시장의 모든 주식 가격의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 평균 가격의 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그 가중치가 높아지는, 비례해 가지고 가중치에 따라서 돼 있죠. 그래서 가중평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장의 주식 가격의 가중평균 지수다. 그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있고, 근데 현재 아마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한 1000개는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얼마일까 한번 봅시다. 이거 말죠. 자, 1000개가 아니네. 한 1800개입니다. 현재 우리 코스피 상장된 주식이 1790개까지 나와 있네요. 1800개 정도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1800개 정도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죠.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조금만 종목들은 뭔가 하면 작전도 많이 하고 작전주도 많고 뭐 이상하게 움직이는 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의 흐름을 알라 그러면 자잘한 거 다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 1700개 중에서 다가 아니라 200개만 추려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큰 순서입니다. 큰 순서에다가 일부는 뭐 빠지면 안 될 산업은 같이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200개를 해가지고 200개의 지수 가지고만, 200개 종목 가지고만 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 만든 시장이죠. 미국의 나스닥을 보고 따로 만든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려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1,700개 정도 종목이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자료가 있고, 뭐 온갖 투명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잘 분산이 돼 있고, 그런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데, 최근에 뭔가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뭔가 하면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그러니까 업력도 짧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적자를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면 뭐 20년 동안 적자 봐도 테슬라 같은 회사는 뭔가 하면 거의 뭐 미국에서 엄청난 정부 회사가 된 거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 뭔가 하면 자금 조달을 시켜가지고 빨리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라고 하니까 뭔가 하면 그런 회사용으로 소위 옛날에 이야기하면 이브리그죠. 이브리그인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위 IT 기업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서 두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시장에서의 지수 이런 게 있죠. 물론 코스닥에도 일부를 가지고 코스닥 50 지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사용 안 되고. 자, 어쨌든 대표로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한 지수가 뭐냐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얻습니다. 코스피 200이 가장 대표 지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시장 전체 총액을 보면 코스피에 비해 가지고 한 10분의 1, 5분, 잘하면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옛날에 큰 회사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크면 다 일로 옮기더라고요. 크면 옮겨가지고 여전히 뭔가 코스닥은 아주 잔잔한 기업들만 주로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일부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한 것은 못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대표인데, 대표도 뭔가 하면 다 볼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코스피 200이 현재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주가지수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도, 전문 투자자들이 볼 때도 코스피 200이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가지수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 인덱스, S&P 500, 나스닥, 신문을 보면 신문에 다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우량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뭐 5%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또 뭐더라?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는 얼마 올랐고, 그 다음에 IT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얼마 뭐 떨어졌다. 보통 이렇게 이제 신문에서 워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개를 이야기하는데, 자, 이 지수 세 개가 뭔가, 미국도 시장이 두 개라는 거죠. 뉴욕 증시가 있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코스닥은 뭔가 하면 여전히 서울에 같이 있지만, 미국은 뭔가 하면 나스닥은 뉴욕 안 있고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에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물리적인 시장이 별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두 시장이 있는 거죠. 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지수가 있는 것이고, 나스닥 지수는 코스닥 지수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가중평균 지수다. 그 다음에 뉴욕 지수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다우존스 지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오래된 지수인데, 뉴욕 증시 상장된 주식 중에서 대표 30개 종목 가지고만 만든 지수입니다. 대표 30개 종목. 그렇기 때문에 뭐 우량 주식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라는 표현을 쓴 거죠. 실제 아마 뉴욕 증시 지금 상장된 주식 수가 한 4, 5천 개는 될걸요. 우리나라에 1,700개인데 4, 5천 개, 한 5천 개 넘지 모르겠네.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하면 30개 정도만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뭔가 하면 대표성이 너무 떨어져요. 30종목. 30종목으로는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냐 그러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100년 전에 만든 지수입니다. 100년 전에 뉴욕 증시에서 뭔가 하면 주식수가 100개 정도밖에 안 될 때 만든 거죠. 왜 그런 걸 만들었느냐? 100개 전체 가지고 지수 만드는 것도 그때, 뭡니까? 사람 손으로 계산다 하는 거죠.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계산기도 없고,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개가 너무 많기 때문에 30개를 대표를 했는 겁니다. 대표를 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0개로 지수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계속 30개로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다우존스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일부 종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요즘엔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황은 그럼 뉴욕 증시 전체에 대한 지수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만들었어요.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 지수가 니세 지수입니다. 뭐 무슨 약자인지 알겠겠죠? 뭐 충분히 이해되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니세 지수라고 니세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비슷하게 이런 지수를 만들어 쓰고는 있어요. 요즘 뭐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산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지수 계산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뉴욕 그러니까 니세 홈페이지 보면 이 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이 지수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더 유용한 지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유용하냐? S&P 500이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로 나와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라는 회사가 만든 주가 지수인데 500개 종목 30개는 너무 적더라는 거죠. 너무 적어가지고 1926년에 S&P가 100개 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S&P 100. 100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십 년 써보니까 100종목이 너무 적더라 해가지고 1962년에 S&P 500이라는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500종목으로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2년부터 만든 이 S&P 500이 지금 또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그런데 이 지수는 우리나라 코스피는 코스피 시장 가지고만 종목을 하지만 이 S&P는 500개 종목의 뉴욕 증시가 아니라 나스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있는 종목입니다. 미국에서는 나스닥을 빼면 주식시장을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상위 10대 종목 중에서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한 6개, 7개입니다. 절반 이상이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죠. IT 주식은 여전히 한번 나스닥에 들어가는 회사는 뉴욕 증시를 안 가요. 계속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뉴욕 증시보다는 나스닥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S&P는 당연히 그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이 뭐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 주가지수가 뭐냐 그러면 S&P 500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보면 영국은 FTSE 지수. 이게 Financial Times에서 만든 지수입니다. Financial Times 스탁 익스체인지 인덱스입니다. FTSE. 이게 영국의 주가지수고, 그 다음 독일은 닥스. 도이치죠, 그죠? 도이치. 닥스 지수라고 하고, 프랑스는 CAC. 이렇게 세 나라의 지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럽 전체 이런 나라를 다 합쳐가지고 유럽 전체 나라들의 지수를 만든 것이 유로 스탁스 5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대표적인 50개 종목까지 지수 만든 것. 이게 뭐 여러분들을 뭐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이제 금융상품에서 이 벤치마크로 많이 사용합니다. 유럽 증시에 대한 투자 기준으로서.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보면 일본은 니케이 지수라고 하죠. 니케이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지수. 뭐 일부 이거가 있지만 그냥 상하이 지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게 항생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홍콩 상하이 인덱스입니다. 홍콩 상하이가 아니라 항생입니다. 항생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HSI. 이건 홍콩 시장에서의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제 홍콩은 중국하고 다르긴 다르지만 뭐 근데 이게 왜 이제 중국어를 범주로 넣냐 그러면 뭐 여기 이제 주로 뭔가 하면 이 시장이 큰 이유가 주로 중국 시장이 중국 기업들이 여기다 상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 지수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중국 시장이 뭔가 하면 개방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기업들은 대부분 상하이, 홍콩에다가 중국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H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주로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나라별로 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수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뭐